다양한 관점으로 자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심층 담론의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범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 중 한 명입니다. 바로 로스토프의 도살자 혹은 붉은 살인마로 불렸던 안드레이 치카틸로입니다. 네, 치카틸로. 확인된 희생자 수만 무려 56명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인물이죠. 56명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잡히지 않고 참혹한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밀파일과 수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그 평생 강력 사건 수사 현장을 누볐던 제 시선으로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사건은 썩어 빠진 관료주의와 이데올로기가 수사의 눈을 가려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완벽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심리적 족적을 쫓는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시스템의 맹점도 컸지만 이 비극의 진짜 핵심은 홀로도모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심각하게 왜곡된 성욕이 결합해 탄생한 기형적인, 그러니까 범죄자의 심리적 병리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어도 막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파괴적인 본능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당시 소련의 수사 시스템은 완벽커녕 오히려 범죄자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수준이었습니다. 수사 자료에 기록된 당시 당국의 행태를 보면 현장 수사관 입장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비극을 수십 명의 희생으로 키운 건 전적으로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연쇄살인은 자본주의의 타락이 낳은 질병일 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맞아요. 그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초기 수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숲속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당국은 이걸 연쇄살인으로 묶지 않고 개별 사건으로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범죄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니 제대로 된 연쇄살인 수사본부가 꾸려질 리가 없었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알렉산드르 크라프첸코 사건 아닙니까? 치카틸로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실적을 채우고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려고 M1 전과자인 크라프첸코를 잡아들였습니다. 잔혹하게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는 결국 사형시켜버렸어요. 진범은 밖에서 다음 사냥감을 찾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크라프첸코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수사 실패의 뼈아픈 오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치카틸로라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그런 끔찍한 사냥을 멈추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범죄학의 시선으로 이 자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범행은 단순히 경찰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병리적 특성이 필연적으로 폭발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1930년대 우크라이나를 휩쓸었던 대기근 홀로도모르의 짙은 그림자가 있죠. 홀로도모르 당시의 끔찍한 기아 사태가 치카틸로의 유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은 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5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한 직접적인 면죄부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원인을 설명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어린 치카틸로는 어머니로부터 내 형은 굶주린 이웃들에게 잡아먹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 아이의 정신세계에 식인, 즉 카니발리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집착이라는 병적인 씨앗을 심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는 평생 극심한 열등감과 발기부전이라는 성적 무능력에 시달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거나 욕구를 해소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그 지독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통제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자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던 겁니다. 희생자들을 압도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피를 볼 때만 쾌락을 느끼는 극단적인 가학적 변태 성옥자로 진화한 거죠. 기회가 주어져서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뒤틀린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사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결코 멈출 수 없는 포식자였던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포식자였다는 분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포식자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운동장을 넓혀준 게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다시 시스템의 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가 무려 56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낳으며 10년 넘게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그를 방치한 사회력 시스템의 뻥 뚫린 허점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치카틸로는 원래 학교 교사였죠. 그런데 학생들을 성추행하다가 해고당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기서부터 철저한 감시망이 작동하거나 법적 제재가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는 연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니까요. 하지만 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냥 조용히 쫓아내는데 그쳤고, 심지어 그는 공장의 자재 구매 담당자라는 새로운 직장을 아주 쉽게 얻습니다. 이 직업이 치카틸로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수시로 전국을 합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범죄의 충동이 개인의 병리에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충동을 그토록 광범위한 영토에 걸쳐 마음껏 실현하게 만들어준 물리적 수단은 결국 국가 시스템이 제공한 셈입니다. 출장 증명서가 그의 범행 반경을 넓혀준 도구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장 증명서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류는 그저 수단일 뿐이죠. 치카틸로 범죄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가 보여준 포식자로서의 교묘한 사냥 방식과 완벽한 위장술에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피해자들을 주로 노렸는지 떠올려 보시죠. 주로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 그리고 방풍림이 조성된 숲속이었죠. 맞습니다. 그는 무작위로 아무나 노리지 않았습니다. 가출 청소년, 불황아,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서 당장 사라져도 경찰에 신고조차 들어가지 않을 취약계층만을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했습니다. 이건 수사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했나요? 껌이나 빵, 잡지 같은 아주 사소하지만 그들에게 절실한 것들을 미끼로 내밀며 다정한 어른의 얼굴로 접근했습니다. 전형적인 구루밍 수법이군요. 네. 자신의 악랄한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친절한 삼촌처럼 다가가는 이 완벽한 위장술, 그리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파고드는 지능적인 악랄함은 시스템이 부실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철저히 범죄자 개인의 치밀한 생존 본능과 사냥꾼으로서의 기질에서 나온 거죠. 아무리 수사망을 촘촘하게 짰다고 해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노리는 은밀한 접근을 초기에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 교묘한 사냥술이 수사에 어려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사망이 촘촘했다면 차단할 수 없었을 거란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촘촘한 수사망을 펼쳤을 때 그를 잡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에 치카틸로가 검문소에서 불심 검문에 걸려 체포되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아, 가방에서 밧줄과 칼이 발견되었던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살인마를 완전히 끈장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유명한 과학수사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당시 소련 경찰이 치카틸로를 유력한 용의자로 잡고도 그냥 풀어준 결정적 이유, 바로 혈액형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비분비자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치명적 실수였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통 사람들은 혈액뿐만 아니라 타액이나 정액 같은 체액에서도 동일한 혈액형 항원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치카틸로는 매우 희귀한 체질이었죠. 혈액 검사를 하면 A형이 나오는데 범죄 현장에 남겨진 정액에서는 AB형이 검출되는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은 AB형인데 용의자 치카틸로의 피를 뽑아보니 A형이 나온 겁니다. 상식적인 수사관이라면 혈액형과 체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의학적 가능성은 없는가를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계속 구금하고 압박했어야죠. 하지만 당국은 혈액형이 다르니 범인이 아니다, 혹은 연구소의 검사 오류다 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그 희대의 괴물을 길거리로 다시 방사해버렸습니다. 과학수사의 무지와 경직된 관료주의가 결합해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 대목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야 당국도 마침내 이데올로기의 환상에서 깨어났지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했나요?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고 1990년에 엄청난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죠. 빅토로 브라코프 형사를 필두로 한 작전명 숲의 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장 수사관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괴물을 최종적으로 멈춰 세운 건 거리에 깔린 압도적인 물리적 수사 인력이었어요. 기차역 주변과 방풍림 근처에 사복경찰들을 엄청나게 매복시켰고 이 치밀한 포위망과 발로 뛰는 추적작전 끝에 마침내 그를 잡아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작동하자 결국 꼬리가 밟힌 거 아닙니까? 당국이 이 대규모 수사 자원을 5년, 아니 3년만 일찍 투입했어도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물리적인 포위망으로 그를 잡아들인 공로는 당연히 인정해야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체포가 곧 사건의 해결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치카틸로는 체포된 후 취조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물리적 구금은 소공했지만 수사는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혔죠. 현장 형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압박하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도 그 견고한 방어 기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침묵이 길어졌다면 자칫 또 풀려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진짜 열쇠가 뭐였습니까? 알렉산드르 부아노프스키 박사의 프로파일링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범죄 심리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정신과 의사였던 부아노프스키가 작성한 65페이지 분량의 프로파일링 보고서. 박사는 취조실에 들어가서 형사들처럼 그를 악마라고 비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한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갔죠.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 성적 무능력으로 인한 극심한 컴플렉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형적인 분노로 변모했는지 치카틸로의 심연을 완벽하게 해체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를 일방적인 괴물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처 입은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그 순간 치카틸러가 무너져 내렸죠. 네, 철옹성 같던 치카틸로가 그 보고서를 듣다 말고 어린아이처럼 모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려 56건의 살인을 스스로 쏟아내듯 자백했죠. 이건 물리적인 압박이나 수사망으로는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 내면을 정조준한 프로파일링이라는 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은 건 범죄자의 병리학적 내면을 이해한 심리학의 힘이었습니다. 부아노프스키 박사의 프로파일링이 당시 꽉 막힌 수사에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해 준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죠. 하지만 치카틸로라는 인물을 치료가 필요한 상처 입은 환자로 포장하는 것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 특히 법정에 섰을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인 범죄자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법정에서의 기행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당시 재판 기록이나 영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치카틸로가 거대한 철창, 즉 케이지 안에 갇혀서 재판을 받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분노하고 오열하는 엄숙한 법정 한가운데서 그는 갑자기 바지를 훌렁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늘어놓거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게 과연 상처 입은 환자의 관기일까요? 저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라고 봅니다. 사형을 피하려고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심신미약이다 라는 걸 사법부에 어필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위장술이었던 거죠. 연기였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는 생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속이려 들었습니다. 1992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1994년 형장에 끌려가 총살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목숨에만 집착하는 아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살인마의 민낯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기행마저도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행이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사형만은 면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법정의 풍경을 오직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귀괴하고 상징적입니다.
재판 내내 유가족들의 물리적 분노로부터 살인마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세상으로부터 이 괴물을 격리하기 위해 설치된 그 거대한 철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담한 광경이었죠. 철창 속에서 바지를 벗고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는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붕괴되어가는 한 인간의 산산조각난 파편을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이었습니다. 홀로도모르의 끔찍한 기아 속에서 심어진 트라우마, 평생을 짓눌러온 성적 열등감, 그리고 피를 통해 쾌락을 얻었던 비틀린 욕망.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엉켜 폭발한 끝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철창에 갇혀버린 괴물의 초상 말입니다. 그의 기행에 연기가 섞여 있었을지언정 그가 만들어낸 참상과 철창 속에서의 말로 자체는 인간 내면의 병리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진짜 광기의 발현이었습니다. 두 관점을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혀보니 치카틸로 사건이 왜 오늘날까지 범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뼈아픈 사례로 다루어지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했듯 이 사건은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관료주의가 진실을 은폐하고 과학 수사가 실패했을 때 연쇄살인마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들고 활보했고 무고한 시민들은 소리 없이 숲속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외면할 때 현장은 지옥이 된다는 것, 이것이 수사관의 시선으로 본 이 파일의 교훈입니다. 반대로 범죄학자의 시선에서 본 교훈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비극의 뿌리에는 결국 기아라는 극한의 사회적 재난과 거기서 파생된 치명적인 심리적 왜곡이 존재했습니다. 부아노스키 박사의 65페이지짜리 프로파일링이 증명했듯 짐승의 입을 열고 진실을 끄집어낸 것은 단순한 물리적 압박이 아니라 범죄자의 붕괴된 내면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심리학적 통찰이었습니다. 한 정신병자의 일탈만으로도 한 국가의 행정적 오류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퍼즐이니까요. 맞습니다. 한 개인의 깊고 어두운 심리적 병리와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덮기에 급급했던 경직된 국가 시스템,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만남이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온전히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치카틸로라는 이 어둡고 참혹한 거울을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비춰보셨으면 합니다. 끔찍한 포식자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완벽한 감시와 수사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징후를 일찍이 알아채고 그 심연을 이해하는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치카틸로의 기밀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범죄자들의 사례와 수사 기법의 발전사를 통해 이 복잡한 세계를 계속해서 파헤쳐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